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자그마한 고을에 청렴하고 성품이 깨끗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서당에 다니며 글을 읽을 때는 총명하여 한 글자를 알려주면 10글자를 알아서 고을 근방에는 선비의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선비의 집은 몹시 가난하였고 양반의 핏줄을 물고 나지 못한 탓으로 여러 번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갔지만 매번 낙방이라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자그마한 고을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세월은 흘러 부모도 모두들 세상 떠나시고 두 내외가 슬하에 자식들을 두고 사는데 가세가 어떻게나 구차했던지 살림살이는 장대로 휘둘러야 가로 걸칠 것 하나 없었다. 아내는 삭발래 아니면 삭바느질을 했고 선비는 품팔이도 하고 산에 가 나무를 해서 팔기도 했다. 그러니 산 사람의 입에 거미줄은 치지 않았지만 손톱 발톱이 빠지도록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런데 못된 나무에 열매만 많다고 째지는 가난에 생기는 건 자식이어서 내리내리 칠형제를 낳다 보니 두 내외가 손에 이를 달고 다녀도 14손이 나와서 밥 달라 젖 달라 하는 바람에 도저히 살아나갈 재간이 없었다. 선비네 두 내외는 별을 지고 나가서 달을 이고 들어오면서 황소처럼 일했지만 아이들은 굶기를 부잣집 아이들 떡 먹듯 했다. 허나 엎친 데 덮치고 설상의 가상이라고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는데 가을 장마까지 졌다. 주룩주룩하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이 낮부터 밤까지 이어 내리기만 하니 선비네 내외는 그만 일거리를 잃고 말았다. 품팔이라도 하자니 품 사자는 사람 없고 나무라도 해서 팔자니 비가 쏟아져 그것도 허망한 생각이었다. 방 안에 앉아서 부질없이 내리는 비만 그치기를 바라니 오지 말라는 비는 질척거리게 내리기만 하여 선비는 한숨이요 아내는 눈물인데 젖달라 가슴을 쥐어뜯는 놈으로 배고프다 발버둥 치는 놈으로 입 가진 애들이 다 달려들었다. 아무런 방도도 없이 한숨과 눈물만 짓다 보니 입에 쌀 한 톨 넣어보지 못한 애들은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서 바람에 쓰러진 삼대처럼 이리저리 되는 대로 쓰러져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였다. 어느 날 밤이었다. 비가 좀 잠잠해지니 아내는 배고픔에 허덕이는 애를 품에 안고 흐느껴 울면서 남편을 보고 여보, 이 애들을 좀 보셔요. 내일을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니 남편은 말이 나가지 않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 글쎄 어떻게 하겠소. 날이 좋아야 애들도 살리겠는데 비만 이렇게 하염없이 오니 낸들 무슨 수가 있을 수 있겠소. 하며 땅이 꺼지게 한숨만 내쉬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아 쥐며 통사정했다. 여보, 사정이 여의치 않은 급박한 경우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의 눈에 가서 벼라도 베어 오세요. 애들을 죽물이라도 먹여야 살리지 않겠어요?
아내의 뜨거운 눈물이 비오듯 남편의 손등에 떨어지는데 선비는 도리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건 차마 못할 일인데. 글쎄, 다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서 나가서 배워 오셔요. 아내의 꽉 담은 입술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내는 품에 안았던 애를 내려놓더니 낫을 가져다 남편에게 쥐어주었다. 선비는 눈물이 그렁해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리저리 밥 달라고 손을 내젓던 그 모양 그대로 쓰러진 애들은 바람 앞에서 가물거리는 등불처럼 언제 어떻게 숨이 떨어질지 모를 일이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 애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지라 선비는 낫을 들고 밖에 뛰쳐나섰다. 그때였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선비가 낫을 들고 밖에 나서니 그렇게 짓궂게 내리던 비는 어느새 멎어 있었고 하늘은 누가 쓸어놓기라도 한 듯 끝없이 높고 넓은 하늘에는 응구수를 뿌려놓은 듯 무수한 별들이 반짝반짝 빛을 뿌렸다. 선비의 눈앞에는 줄임배를 부여잡고 쓰러진 애들이 눈앞에 삼삼하였다. 그는 모진 마음을 먹고 논으로 발을 옮겼다. 그런데 낫을 들고 논을 지나는데 하늘의 달이 논에 고여있는 물에 내려앉아 자기를 내려보았고 이름 모를 별들도 반짝이며 자신을 지켜보았다. 선비는 가슴이 덜렁 내려앉아 그 논에는 들어서지 못하고 아랫논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아랫논에 들어서는데 또 아랫논 물에 달이 뜨고 별들이 반짝이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세 번째 논에 가 보아도 여전히 그 달과 그 별이 살피고 있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논에 나왔건만 하늘에는 달과 별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굶주림에 시달려 죽는다고 어찌 이웃을 속이고 하늘이 내려다보는 일을 하랴 하는 생각이 들어 선비는 벼 한 대 베지 못하고 낫만 들고 집을 나서던 그 모양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얼마간이라도 벼만 베어 오면 쌀을 내어 죽어가는 애들에게 죽이라도 쏘어 주리라 생각한 아내는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이 나가던 그 모양으로 빈 몸에 낫만 들고 들어오니 아내는 그만 눈에 불이 번쩍 일었다. 아니,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데 왜 베어오라는 벼는 안 베어오고 빈몸으로 들어오셔요. 내 새끼들 죽는 꼴 내 눈으로 보지 않게 그 낫으로 이 목이나 베어주오. 아내의 눈에는 번개가 이는데 남편의 입에서는 연기같이 긴 한숨이 쏟아져 나왔다. 부인, 이러질랑 마오. 범과 같이 모진 짐승도 제 새끼를 두고 온 꼴에는 힘써 도와주고 끔찍히 여긴다는데 나라고 애들이 굶어 죽어 가는데 마음이 편하겠소. 하지만 하늘에 달이 뜨고 별이 떠서 천하의 일을 내려다보는데 제 새끼 귀하다고 어찌 세상에 하지 못할 도적질을 한단 말이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피골이 상접하여 얼굴도 알아보기 힘든 애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티 없는 구슬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남편의 어진 소행에 그 아내도 마음이 누그러지며 눈물을 떨구었다. 여보, 울지 마셔요. 듣고 보니 당신 생각이 옳아요. 저의 좁은 생각에 내 새끼만 살리려고 그 못된 궁리까지 하였사오니
이해해 주셔요. 두 부부는 이제 이 밤을 자고 나면 불쌍한 애들을 잃을 생각에 기가 막혀 그저 애들의 머리만 쓰다듬으며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으스스하고 쓸쓸한 가을바람에 문풍지가 울고 찢어진 창문 사이로 밝은 달도 눈물에 젖어 물끄러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바로 이때였다. 덜컥하고 문이 열리더니 팔척 장신 웬 더벅머리 총각이 흰 쌀죽을 한 함지에 담아들고 들어오더니 이리저리 쓰러진 애들을 빙 둘러보고는 그 함지를 놓고 말 한마디 없이 나가버렸다. 꿈만 같은 일이었다.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라 선비 내외는 그 사연도 묻지 못했고 그 고마운 총각의 이름 석자도 묻지 못하였다. 함지 가득 담아놓은 흰 쌀죽에서 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풍기었다.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있던 아이들은 밤내를 맞자 허공에 막대질하듯 손을 내저었다. 얘들아, 잠깐만 참으렴. 우리 집에 들여온 음식이라지만 그 사연도 알지 못하고 어찌 죽부터 먹을 수 있단 말이냐. 또 겨릅대처럼 마른 애들의 손이 허공에 올라갔다 맥없이 방바닥에 떨어졌다. 그러자 아내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남편의 손을 쥐어잡으며 통사정을 했다. 여보, 영문 모를 음식이지만 애들이 죽어가니 먼저 먹이고 봅시다. 네? 그러다 임자가 오면 어떻게 하겠소? 내 머리 뽑아 신을 삼아 올리리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남편도 잠자코 말이 없었다. 함지나 되는 죽을 한 술 두 술 떠서 애들에게 먹였다. 그 죽을 다 먹이고 나니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게 되었다. 애들이 눈을 뜨니 집안에 별이 돋은 듯한데 어른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떠돌아 눈물에 젖어있던 집안에 환한 꽃이 핀 것 같았다. 달 뜨고 별이 반짝이던 밤은 어느새 가고 동력 하늘에 봉황의 나래같이 눈부신 햇살이 비치더니 불덩이 같은 아침 해가 불끈 솟아올랐다. 뜨끈뜨끈한 죽을 먹은 애들이 궁둥이에서 해가 솟은 줄도 모르고 새근새근 잠만 자는데 갑자기 인기척도 없이 덜컹하니 문이 열렸다. 이번에도 그 팔척 장신 더벅머리 총각이 들어왔는데 함지는 매양 같은 함지였지만 들고 들어온 것은 죽이 아니라 배꼽같이 하얀 쌀밥이었다. 선비 내외는 너무도 고마워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고맙소이다. 이 몸이 죽어 백골이 된들 이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바라건대 조남 석자 알려주시면 천만 감사하겠사옵니다. 말을 마치고 머리 들어보니 그 더벅머리 총각은 오간데 없고 함지 안의 쌀밥에서 김만 서리서리 피어오르고 있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이가 있다더냐. 죽은 사람 구해주고도 말 한마디 남기지 않는 이런 고마운 이가 어디 있으랴. 선비네 내외는 애들이 잠에서 깨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 배꼽 같은 흰 쌀밥을 애들에게도 주고 어른들도 함께 먹었다. 굶던 사람들이 무슨 음식인들 입에 당기지 않으랴마는 그처럼 고마운 이가 꿈처럼 나타나서 구수한 쌀밥까지 가져다 주니 한술 밥도 백술 밥처럼 배가 불러왔다.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그 좋은 쌀밥을 배가 남산이 되도록 먹고 나앉으니 또 그 고마운 은인 생각인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고 뒤이어 주인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비가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맨발 바람으로 달려나가니 또 그 더벅머리 총각이 왔는데 하는 말이 집에 살 방도가 생길 터이니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준 은인의 말인데 죽으라고 한들 죽지 않으랴. 선비는 두말 없이 집에 들어가 아내한테 고마운 은인 따라간다는 말을 하고는 서당에 다닐 때 입던 두루마기를 꺼내 입고 붓을 넣어둔 필랑을 차고 더벅머리 총각의 뒤를 따랐다. 더벅머리 총각이 앞에서 걷는데 어떻게나 빨리 걷는지 말 한마디 건넬 새도 없었다. 산을 얼마나 넘고 강은 몇이나 건넜는지 모르나 해가 너울너울 기울어지는데 어느새 큰 마을 어귀에 들어서게 되었다. 마을에 들어서니 뼈마디 굵은 장정들이 우물을 파고 있었다. 며칠을 팠는지 모르나 땅 깊이가 아득하게 내려다 보였고 땅을 퍼올린 흙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런데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더벅머리 총각은 선비의 두루마기 자락을 쥐어당기고 좀 멀리쯤 가 서더니 그의 귀에 대고 무엇라고 소근거렸다. 그리고는 다시 우물 파는 데 가 서서 우물 밑바닥만 내려다 보더니 선비가 몸 가까이에 와 서자 허리 굽혀 절을 하고는 말했다. 선생님, 이 우물을 들여다보십시오. 저렇게 아득히 깊게 내리팠는데 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은 큰데 물이 없어 모두들 큰 근심과 재앙을 겪는구려. 이 고장은 100기를 내리파도 물구경은 하지 못할 고장이니 괜히 헛고생들 하지 마시오. 선비가 이렇게 말하니 애기 주먹 같은 땀을 뚝뚝 떨구며 우물을 파던 사람들은 그만 낙담하여 일하던 자리에 풀썩풀썩 맥없이 주저앉았다. 이때라 더벅머리 총각이 선비한테로 바싹 다가섰다. 선생님, 예로부터 물을 보고 마을이 들어선다는데 물 없는 마을이 있겠사옵니까? 선생님께서는 땅의 형세를 보시는 데 능하시니 부디 한번 살펴보시고 물이 나올 만한 곳이나 알려주시옵소서. 더벅머리 총각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숱한 일꾼들이 선비 앞에 와 절을 하며 굽어 살펴주시면 대대손손 그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내 마을에 들어서며 보니 동구 밖에 서 있는 느티나무를 베고 그 밑을 파면 틀림없이 물이 나올 걸세. 물맛이 좋은 데다 약수여서 아이들이 그 물을 먹으면 무병할 것이고 노인들이 그 물을 마시면 장수할 것이라네. 그 말을 듣고 땅을 파던 장정들과 숱한 마을 사람들이 떠받드는 바람에 선비는 갑자기 용상에 올라앉기라도 한 것 같았다.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한밤을 자고 나니 날이 환하게 밝아올 때는 어제 우물을 파던 장사들이 회치는 닭의 모가지를 쥐고 일어나서 벌써 몇 아름 되는 그 니티나무를 베어 제끼고 그 밑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다. 아침 해가 서너 발 될 때까지 내리파니 바위 틈새에서 배곡같이 맑은 물이 퐁퐁 소리치며 솟는데 물맛을 보니 시원하고 달콤해서 온몸이 날아갈 듯 거뜬해지고 팔다리에서 힘이 부쩍부쩍 솟았다. 마을에 경사 났다고 온 마을 남녀노소가 우물가에 달려나오니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가며 물맛을 보고는 저마다 춤을 추어 온 마을이 들썩거렸다. 이때 백발이 성성한 마을 촌장이 선비를 보고 백세 장수할 무리요. 우리 마을을 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 사시는 선비이신지 성함과 사는 곳이나 알려주십시오. 하니 선비의 말을 받기도 전에 더벅머리 총각이 노인에게 공손히 인사하였다. 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아무개 어디에 사시는 분이신데 슬하에 칠형제를 두어 가세가 극빈하오니 쌀이 있으면 쌀 몇 대라도 보내주시고 돈이 있으면 돈 몇 푼이라도 보내주시면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근심 없이 가르쳐 주실까 하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넙적 엎드려 절을 하고 마을을 떠났다. 더벅머리 총각은 다시금 앞서 걷기 시작했고 선비는 그를 따라 걸어갔다. 한낮쯤 되니 한 고을이 나타났다. 고을 한가운데 들어서니 네 기둥에 풍경을 단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덩실하게 서 있는데 더벅머리 총각은 또 선비의 귀에 대고 소근거리며 그 집 뜰하게 들어섰다. 이 큰 기와집에는 한양에서 낙향한 이대감이 살고 있었는데 손에 쥐면 부서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하며 애지중지 기르던 외동아들이 병을 얻어 생사를 다투고 있었다. 한양에서 내직으로 있으면서 나라 정사를 보던 대감이라 인맥이 강산처럼 넓어서 온 나라에 다 알려지고 돈이 있는지라 병든 외동아들을 고치기 위해 온 나라의 명이라는 명의는 다 불러들였고 한다 하는 무당과 손꼽히는 점쟁이도 다 불러들였다. 하지만 침이 소용없고 백약이 무효한데 국과 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대감은 구곡 간장이 타서 뱃속에 재가 내려앉고 대감의 마누라는 눈물로 옷자락만 적시고 있었다. 이때 더벅머리 총각과 선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이대감 앞에 이르렀다. 대감님께서 어인일로 이렇게 낙심천만이시옵니까? 더벅머리 총각이 점잖게 물었다. 이대감은 마음이 다급한 사람이라 행객의 내력도 따져 묻지 않고 제 집에 들어온 사람이면 외동아들 병 보러 온 사람인 줄 여겼다. 그래서 더벅머리 총각의 손을 덥석 잡으며 아들이 생사를 다투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더벅머리 총각은 뒤로 물러서서 선비에게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다. 선생님, 죽는 사람 보시고야 어찌 그냥 지나가오리까? 사정을 들어보니 외동아들이 온데 길이 바쁘시더라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 태산이 무너진데도 죽는 사람 지나면 의원이라 하겠느냐. 어서 들어가 보자꾸나. 선비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반나절이나 환자의 맥을 짚어보더니 필랑을 꺼내 벼 위에 먹을 갈아 작은 붓에 묻혀 약 처방을 적어서 이대감에게 주고는 이내 길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 약을 쓰면 사흘이 지나지 않아 병이 돌아설 것이오니 대감께서는 근심 덜으시옵소서. 소인들은 길이 바빠 물러가옵니다. 가시다니 무슨 말씀이오? 아들 자식 일어나는 걸 보지 않고 가면 난 어떻게 하오? 하며 선비의 두루마기 자락을 잡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아무고을 아무개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선비는 대감이야 잡든 말든 두루마기 자락을 획 잡아채고
더벅머리 총각을 따라 나섰다. 저승길을 간다고 밤낮으로 울며 불며 하던 대감의 외동아들이 선비가 낸 약을 지어다 쓰니 거짓말처럼 사흘이 지나지 않아 병이 나았다. 과연 천하에 다시 없는 명이었다. 아들을 살린 대감은 아낄 것이 없었다. 집에 재산 절반을 갈라서 고을 선비네 집으로 실어 보냈다. 시골 선비가 이렇게 더벅머리 총각을 따라 온 나라의 마을 곳곳을 다 돌아다니다 보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지나간 일이 옛말같이 되었는데 하루는 더벅머리 총각이 작별 인사를 했다. 한양에 가봐야 할 일이 있어 가야겠으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양의 흥인 지문에 와서 찾으시오. 내 이름은 천낭성이오. 아니, 간다니 웬 말이오. 얽히고 얽힌정 어이떼고 간단 말이오. 상전이 벽해대도 이 정마는 못되니 가지를 마오. 선비 더벅머리 총각을 덥석 잡고 대성통곡하는데 더벅머리 총각은 선비를 획 뿌리치고 눈 깜짝 새에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몇 년을 따라다녔지만 갈라질 때에야 이름을 남기고 간 고마운 그의 은혜, 석 달 열흘 말해도 다 못하겠는데 말 한마디 할 새도 없이 자취를 감추니 생각할수록 매는 것은 목이요 쏟아지는 것은 눈물이었다. 선비는 서운한 마음으로 천근 같은 무거운 다리를 끌고 터벅터벅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고향이라고 돌아오니 산도 옛 산이요 땅도 낯설은 땅이 아닌데 전에 살던 달뜨고 별이 돋는 옛집을 찾아가니 옛집은 간 곳 없고 그 자리에 궁전 같은 기와집이 솟아있는데 뜰하게 들어서니 백발이 된 노파가 마루턱에 올라서서 먼 남산만 바라보고 서 있었다. 여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이 고장에 살던 칠형제네 어디 갔는지 모르시오? 노파는 한참이나 선비를 뜯어보더니 아유, 이게 뉘시오. 영감이 돌아왔구먼요. 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 영감이라니? 웬 말이오? 그새 세월이 30년이나 흘러가서 머리에 서리가 내렸으니 영감이 아니시오. 서로 주고받는 말이 나무토막처럼 끊어지긴 해도 사연을 들어보니 그리운 집에 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이런 때는 울음이 그리웠다는 말이요 기쁘다는 말이라 영감 모친이 서로 붙잡고 오는데 아들 칠형제가 우르르 달려나와 아버지! 하고 부르며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저녁에 온 집 식솔들이 단란하게 모여 앉으니 서로 하는 이야기가 자연히 살아온 지난날 이야기였다. 모친은 그새 아무 곳에서 쌀은 얼마 오고 돈은 얼마나 오고 재물은 얼마나 왔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일가가 잘 살게 된 이야기와 온 마을이 잘 살게 된 이야기를 내리엮는데 영감이 이야기를 받아 물고 더벅머리 총각을 따라다니던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에 이야기가 꼬리를 무니 긴긴 밤은 다 지나가고 동산의 아침 해가 웃음 짓고 솟았다. 아침을 치르고 나자 맏아들이 아버지 앞에 절을 하며 아버지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분의 존함을 몰라 찾아뵙지 못하였으나 이제 와서야 어찌 가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다 그 고마운 은인이 있었기 때문이온데 우리 집에 모셔다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소자 그 은인을 찾아 떠나렵니다. 선비가 들어보니 아들 생각이 제 생각인지라 쾌히 승낙하며 어떻게든 꼭 그 은인을 모시고 오라고 천만 당부하였다. 늙은 선비는 맏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더벅머리 총각이 들어서기만 바랐다. 낮에는 해를 쳐다보며 기다렸고 밤에는 달과 별을 쳐다보면서 기다렸다. 낮과 밤도 바뀌고 세월도 흘러가서 맏아들이 돌아왔다. 허나 은인 찾아 떠난 맏아들이 터벅터벅 맥없이 혼자 들어섰다. 맏아들은 낯선 한양에 가서 낮부터 밤까지 천낭성이라는 은인을 찾았으나 천낭성이라는 분은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고 만나는 이마다 물어보아도 저마다 모른다니 맏아들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니 둘째 아들이 나서며 제가 찾아가 모시고 오겠노라 하고 길을 떠났다. 헌데 둘째 아들도 형과 마찬가지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다. 일이 이렇게 되니 늙은 선비가 나섰다. 사람이 은인을 몰라서는 안 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우리 고을이 잘 살게 된 것도 모두 그 은인의 덕인데 덕을 몰라서야 되겠느냐. 영감이 이렇게 말하고 집을 나서니 아들 칠형제가 주르르 따라 나서고 온 고을 사람들이 덩달아 뒤따르는데 앞에서 무엇인가 반짝하더니 더벅머리 총각이 나타났다. 온 고을 사람들이 절을 하고 반갑다고 울음을 터뜨렸는데 울음 뒤엔 서로 제 집에 가자며 재촉하였다. 더벅머리 총각이 선비네 집에도 가보고 온 동네 집집을 돌아보고 나니 별이 돋는 저녁이 되었다. 동방의 예의지국이란 말을 듣고 와보니 사람들이 가난하기는 해도 마음이 배곡 같아 티 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예절이 해달같이 밝아서 내 좀 도와드렸소. 그저 길이길이 그 마음 그 예절 지켜가며 잘 사시오. 난 하늘의 천낭성이오. 그럼 나는 이만 돌아가겠소. 눈앞에서 빛이 반짝하자 남쪽 하늘 쳐다보니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새로 생겨 반짝이고 있었다. 선비네 일가와 온 고을 사람들은 밤마다 그 별을 쳐다보면서 천낭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자손손에 전해주었다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